유비, 천하의 이름을 떨치다. 한편 계양태수 조범은 세작으로부터 조은이 군사를 이끌고 계양성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아 대책을 의논했다. 계량성에는 이름난 두 용장, 포룡과 진웅이 있었다. 조범이 대책을 묻자 두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만약 유비가 쳐들어온다면 저희 두 사람이 앞장서서 그들을 꺾겠습니다. 그러자 조범이 어두운 얼굴로 입을 열었다. 유현덕은 바로 한해 황숙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휘하에 관운장, 장비, 조자룡 등 천하의 용맹을 떨치는 장수들이 있다고 들었다.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말에 자기 힘을 믿고 있는 진웅이 분연히 나서며 말했다. 아니 됩니다. 우리가 나가 싸워 조자룡을 꺾지 못하면 그때 가서 항복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태수께서는 저희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조범은 하는 수 없이 군사 3천을 주어 조은을 맡게 했다. 진웅은 군사를 거느리고 계양성을 떠나 말을 달렸다. 앞쪽에서 조은이 한때의 군사를 이끌어오고 있었다. 서로 말을 엇갈리며 창과 비차가 어우러진 지 4, 5합이 되었을 때였다. 진웅은 조은의 기세를 당하지 못하고 비척거리더니 급히 말을 돌려 달아났다. 조은이 나는 듯이 말을 달려와 진웅의 뒷덜미를 잡아 올려 말 아래로 내동댕이 쳐버렸다. 조은은 진웅을 사로잡은 뒤 영체로 돌아와 꾸짖었다. 네 놈이 감히 나에게 맞서겠다고 했느냐?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돌려보낼 테니 조범에게 빨리 항복하도록 권하라. 조범은 계양태수의 인수를 싸들고 기병 수십 명을 이끌어 조은의 영체로가 항복했다. 조은은 조범을 맞아 영체 밖에까지 나와 손님을 맞는 예로 정중히 대했을 뿐만 아니라 술좌석을 마련해 후하게 대접하며 인수를 거두었다. 유비는 조은에게 큰 상을 내리는 한편 조범을 태수로 삼아 계양을 다스리게 했다. 한편 조은이 계양성을 치러 나간 뒤 장비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던 중 조은이 계양성을 점령하고 유비에게 큰 상까지 받는 걸 보자 다시 뒤틀리는 심사를 누르지 못해 불쑥 입을 열었다. 형님은 어째서 자룡만 공을 세우게 하고 나는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드시오? 내게 3천 군사만 주신다면 무릉을 빼앗고 태수, 김선을 결박지어 오겠소. 장비의 심통에 유비 곁에 있던 공명이 웃으며 말했다. 자룡이 계양성을 치러 갈 때 굴령장을 써두고 갔으니 익덕도 무릉을 치러 갈 양이면 굴령장을 써두고 가도록 하시오. 좋소이다. 만약에 내가 무릉을 취하지 못한다면 나의 목을 군문에 바치리다. 장비는 두말 않고 굴령장을 써서 공명에게 주더니 3천의 군마를 이끌어 나는 듯이 무릉을 향해 달렸다. 무릉태수 김선도 장비가 군사를 이끌어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곧 맞아 싸울 채비를 했다. 군사와 병기를 점검한 후 성 밖으로 군사를 이끌어 한바탕 싸움을 벌이려는데 종사, 공지가 간곡히 말렸다. 유현덕은 한해 황숙으로서 어질고 의로운 이름이 널리 천하에 알려진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익덕은 날래고 용맹이 뛰어나 당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싸운다면 아무런 뜻도 없이 큰 해로움만 가져오게 될 것이니 차라리 일찍 항복함만 못할까 합니다. 김선은 무사에게 명해 당장 공지의 목을 베게 했다.
가까이에 있던 여러 관원들이 나서서 그런 김선을 말렸다. 싸움에 앞서 먼저 우리 편이 피를 흘리는 것은 군사를 부리는데 이로움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가나며 말리자 김선은 차마 공지를 죽이지 못하고 꾸짖어 물리친 다음 군사를 거느리고 성박 20여리까지나 나가 장비와 맞닥뜨렸다. 김선은 몸소 칼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 장비와 맞섰다. 장비가 달려오는 김선을 향해 다시 병력같이 호통을 치자 한껏 의기를 돋우며 달려나오던 김선이 움찔하며 주춤거리더니 처음에 드높던 의기와는 달리 감히 칼을 내밀어 보지도 못한 채 말머리를 돌리고 말았다. 김선이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달려 가까스로 성 아래에 이르자 뜻밖에도 성 위에서 화살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 성 위를 바라보니 공지가 내려다보며 김선을 꾸짖었다. 네가 천시를 거스르고 스스로 망하고자 했으니 내가 백성들과 함께 유황숙께 항복하는 것이다. 그 소리와 함께 날아온 화살이 김선의 얼굴에 박혔다. 김선이 말 아래로 떨어지자 공지는 그의 목을 베어 장비에게 바치고 성문을 열어 맞아들였다. 장비는 공지에게 태수의 인수를 들려서 계양에 있는 유비에 가져가도록 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공지를 무릉태수로 삼아 김선을 대신하여 그곳을 다스리게 했다. 무릉에 이르른 유비는 백성들을 안심시킨 후 관우에게도 글을 보내 장비와 조운이 각기 무릉과 계양을 거두었음을 알렸다. 얼마 후 관우가 계양으로 와 유비와 공명에게 예를 올리자 공명이 관우에게 말했다. 자룡이 계양을, 익덕은 무릉을 각각 3천의 군마로 떨어뜨렸소. 그러나 이번 장사만은 지난번 두 고을과는 형세가 다를 것이요. 장사태수 하녀는 하잘것없는 사람이나 그를 도와 오늘까지 장사를 지켜온 뛰어난 장수가 있어. 그 사람은 남양 사람으로 황충이란 장수요. 자를 한승이라 하는데 이전에 유표 밑에서 중랑장을 지냈으며 그 뒤 유표의 조카 유반과 함께 장사를 지키다가 지금은 태수 한연을 섬기고 있어. 지금 그의 나이가 비록 60에 가까우나 능히 10,000명을 대적해낼 용맹이 있으니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하시오. 그러니 운장이 가실 때는 지난번보다는 더 많은 군사를 거느리도록 하시오. 공명이 관우를 염려해서 한 말이었으나 관우는 공명의 지나친 높아심이 거슬렸다. 지난번 화용도에서의 일 이후 지나치게 자기를 낮춘 것 같아 얼굴빛을 달리하며 말했다. 군사께서는 어찌하여 적의 위세만을 잔뜩 돋우어 주시고 우리의 위풍은 누르십니까? 황충이 비록 용맹스럽다 하나 하찮은 늙은 장수를 지켜 세울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게는 3천의 군마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거느린 500 교도수만을 이끌고 가서 반드시 황충과 한연을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유비의 만류에도 관우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끝내 교도수 500을 이끌고 그날로 장사를 향해 떠났다. 장사태수 한연은 원래는 성질이 급하고 포악스러워 평소 경솔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잦았던 까닭에 모든 백성들이 그를 미워했다. 한연은 관우가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말을 듣자 급히 황충을 불러 대책을 물었다. 관운장이 군사를 이끌어 온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 말에 황충이 한연을 안심시켰다. 주공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게 칼이 있고 활이 있으니 1000명이 오면 1000명이 죽고 10,000명이 오면 10,000명이 죽을 뿐입니다. 황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궤하에 있던 한 사람이 성큼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그 일이라면 노장군께서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나가 관운장을 산채로 묶어 오겠습니다. 한연이 바라보니 관군교위 양령이었다. 한연은 곧 그에게 군사 1천을 주어 관우를 맡게 했다. 양령이 군사를 이끌고 50여 리를 달려가자 앞쪽에서 자욱하게 흙먼지를 날리면서 관우의 군마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관우는 청룡도를 치켜들고 말을 박차 양령을 향해 달려갔다. 양령도 제법 기세 좋게 창을 휘두르며 맞섰지만 불과 새 앞도 어우러지기 전에 관우의 청룡도가 한 번 번뜩이자 양령은 머리부터 두동강이 나고 말았다. 관우는 곧장 말을 달려 성 아래까지 밀고 들어갔다. 한여는 양령이 관우의 한 칼에 쓰러졌다는 말을 듣자 크게 놀라며 믿고 있는 황충을 보내 나가 싸우도록 했다. 관우와 황충 두 장수가 동시에 말을 몰아 한데 어우러졌다. 칼과 칼이 사나운 기세로 맞부딪히자 불꽃이 일었다. 1합, 2합, 10합이 어우러지고 20합, 30합으로 이어지며 칼과 칼이 부딪고 말과 말이 엇갈렸다. 그야말로 용과 호랑이가 다투듯 한치의 빈틈도 없는 억센 기운이 쉴 새 없이 부딪히니 땅에는 티끌이 자욱하게 일었다. 그 모양을 지켜보는 군사들은 명장들의 눈부신 공방에 넋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렇게 싸운 지 100여 합이 되었으나 승패가 가려지지 않았다. 이 모양을 성 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여는 관우의 용맹에 저욱이 놀라며 징을 쳐 군사를 거두게 했다. 황충의 용맹을 믿고 있었으나 관우에 비해 늙은 몸이니 혹 실수라도 할까 두려워서였다. 황충이 징소리를 듣고 군사를 거두어 성 안으로 들어가자 관우도 군사를 물려 성 밖 10리 부근에 진을 세웠다. 관우는 내심 황충에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늙은 장수 황충의 용맹이 과연 듣던 대로구나. 100여 합을 싸워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지 않은가. 내일은 타도개로서 그를 꿰어 단숨에 뒤돌아 그의 등을 베어버리리라. 다음 날 아침 관우가 다시 성 아래로 나가 싸움을 도두었다. 황충이 수백 기를 이끌고 적교를 건너 다시 관우와 맞부딪혔다. 60합이 어우러졌으나 이기고 지는 쪽이 없었다. 그러자 관우가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황충이 관우를 그대로 놓아둘 리 없었다. 한동안 달리던 관우가 황충이 바짝 뒤쫓는 순간 타도개를 써 번개같이 뒤돌아서 그의 등을 찌그려 할 때였다. 문득 등 뒤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관우가 급히 뒤돌아보니 황충의 말이 앞굽을 꿇고 넘어지면서 황충이 말 아래로 굴러 떨어져 있었다. 황충의 말이 앞발을 헛디딘 것이었다. 관우가 말머리를 돌려 황충에게 달려가 두 손으로 청룡도를 치켜들더니 호통을 쳤다. 네, 너를 여기서 죽일 것이로되 말에서 떨어진 틈을 타 죽이는 짓은 하지 않겠다. 네 목숨을 잠시 붙여둘 테니 말을 바꿔 타고 다시 나와 맞서도록 하라. 관우의 말에 황충은 급히 말을 일으켜 세우더니 말 위에 올라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황충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념에 젖어 있었다. 관운장의 의기가 실로 가상하구나. 나를 능히 죽일 수가 있었는데 차마 나를 베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속임수를 써가며
어찌 활로 그를 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를 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굴령을 어기는 것이 되니 어찌해야 좋다는 말인가. 황충은 생각을 정하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다. 아침이 되자 관우가 다시 나와 싸움을 도두었다. 관우는 오늘이야말로 황충의 목을 베리라 작정하고 무서운 기세로 황충을 덮쳐들었다. 황충이 관우의 그 기세를 당하지 못한 듯 30의 합을 부딛다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황충의 유인책인 줄 모르고 관우가 그 뒤를 바짝 쫓았다. 황충은 칼을 칼집에 꽂고 활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관우가 어제 자기를 살려보낸 일을 생각하니 활을 손에 들고 있었으나 차마 쏘지 못하여 살을 매기지 않고 시위만 당겼다. 관우는 시위 소리가 나자 재빨리 몸을 굽혀 한쪽으로 말을 틀며 피했으나 화살은 보이지 않았다. 관우가 다시 뒤쫓자 황충은 다시 시위를 당겼다. 이번에도 화살은 날아오지 않았다. 두 번째도 화살이 보이지 않자 관우는 황충이 활을 쏠 마음이 없는 것으로 여겼다. 관우가 괴이쩍게 생각하는 가운데도 황충을 뒤쫓아 적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황충이 다시 관우를 향해 활 시위를 당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활에 화살을 매겨 쏘았다. 화살은 쌩하니 바람을 가르며 날아와 관우의 투구끈에 척 꽂혔다. 관우는 크게 놀라 화살을 뺄 겨를도 없이 급히 군사를 물렸다. 그제서야 황충이 옛날 양유라는 명궁보다 더 뛰어난 재주를 가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쏘지 않은 것은 어제 자기를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함인 줄을 깨달았다. 관우는 말없이 군사를 거느리고 영체로 돌아갔다. 황충을 끌어내라. 한편 황충이 성으로 돌아오자 환연은 크게 화를 내며 좌우에 명해 황충을 잡아 끌어안치게 했다. 내가 사흘 동안 보고 있었는데 너는 원래부터 싸울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네 놈과 관우를 살려두었다가는 필시 뒷날에 근심거리가 되리라. 황충은 한연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한연은 황충이 입을 다물고 있자 자신이 한 말을 사실로 붙이고 도부수들에게 호령했다.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목을 베라. 여러 장수들이 한연에게 용서를 빌었으나 한연은 더욱 녹이만 뻗칠 뿐이었다. 마침내 도부수들이 황충을 이끌고 형장으로 갔다. 성문 밖에 이르러 도부수가 황충의 목을 베려고 칼을 빼들었을 때였다. 갑자기 한 장수가 나는 듯이 달려와 한 칼에 도부수를 쳐 죽이고 황충을 붙들어 일으키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황한승은 장사 땅을 지키는 큰 기둥과 같은 분이다. 따라서 한승을 죽이는 것은 곧 장사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 한연이란 자는 원래 어질지가 못하고 난폭한 데다 어진이들을 냉대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이다. 그러니 오히려 그를 목베어야 마땅하니 내 말에 어긋남이 없거든 모두들 나를 따르라.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모두 놀라 그를 쳐다보니 익은 대추처럼 붉은 얼굴에 별처럼 빛나는 눈을 가진 의양 사람 위연으로 자는 문장이었다. 원래 위연은 양양에서 유비에게 가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한연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연은 위연을 귀하게 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거리낌 없이 직언하는 위연을 오만하고 예의 바르지 못하다 하여 냉대하고 있던 터였다. 자, 모두 나를 따르라. 간악한 한연을 베고 어진이를 모시도록 하라. 위연이 다시 외쳤다. 백성들 중에는 원래 한연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위연의 열띤 호소에 순식간에 6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의 외침을 듣고 몰려들었다. 황충이 그런 위연을 말렸지만 이미 격앙된 위연과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리 없었다. 위연은 성으로 뛰어들어 단칼에 한연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들고 성을 나가 관우에게 투항하고 말았다. 관우는 크게 기뻐하며 성 안으로 들어가 백성들을 안심시킨 뒤 황충을 불렀다. 그러나 황충은 병을 핑계대고 나오지 않았다. 관우는 급히 유비와 공명에게 사람을 보내 장사를 빼앗았음을 알렸다. 한편 유비는 관우를 장사로 보낸 뒤 공명과 함께 구원군을 이끌고 장사로 가고 있었다. 관우가 성 밖에 나와 유비를 맞아들인 다음 황충과 위연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몸소 황충을 찾아가기로 했다. 황충이 병을 핑계대고 나오지 않는 것은 지난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리라. 내가 몸소 가서 맞으리라. 유비가 몸소 집까지 찾아와 청하자 그 예에 감흡한 황충도 유비를 맞으며 항복했다. 유비가 항복한 황충에게 술자리를 베풀어 위로하고 있는데 관우가 위연을 데리고 왔다. 황충을 구하고 장사에 성문을 열어준 위연입니다. 그의 공이 가볍지 않으니 그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관우가 유비와 공명에게 청했다. 그러자 공명이 문득 도부수들에게 영을 내렸다. 여봐라, 저자를 끌어내어 당장 목을 베라. 유비가 깜짝 놀라며 공명에게 물었다. 위연은 공이 있을지언정 죄가 없는데 군사는 무슨 연유로 그를 목베라 하시오. 그가 녹을 받고도 제 주인을 죽였으니 곧 불충한 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 또한 남에게 바치니 의롭지 못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보건대 위연의 뒤통수에 혹처럼 튀어나온 반골이 있어 언젠가는 모반할 사람이니 죽여 없애려 한 것입니다. 지금 저 사람을 죽인다면 항복한 모든 사람이 저마다 불안한 마음을 품을까 걱정스러우니 바라건대 군사께서는 생각을 달리해 주시오. 유비가 간곡히 공명에게 청하자 공명도 마지못해 영을 거두었다. 그러나 위연에게 다짐해 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 주공께서 말씀하시니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니라. 그러나 앞으로 충성을 다해 주공의 은혜에 보답해야겠거니와 만약 딴 마음을 품는다면 그때는 내가 마땅히 너의 목을 베리라. 공명의 말에 하마터면 목이 떨어질 뻔했던 위연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황숙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위연은 거듭 절한 후 황급히 그 자리를 물러났다. 황충은 유비에게 한 사람을 청구했다. 유표의 조카 유반이 유현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가 어질기로 이름나 있으니 불러 써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비는 황충의 말에 기뻐하며 곧 그를 불러 장사태수로 삼고 그곳을 다스리게 했다. 이로써 유현덕은 명성을 천하에 떨치고 형주, 양주, 영릉, 계양, 무릉, 장사 등의 반석 같은 터전을 잡게 되었다. 주군을 대신한 아름다운 죽음. 그 무렵 동호의 주유는 시상으로 돌아가 금창을 치료하는 한편 감령에게는 파릉을 돌보게 하고 능통에게는 한양을 지키게 했다.
두고 쌓이는 전선을 벌여 만약의 일에 대비케 한 뒤 정보에게는 나머지 군사를 이끌어 합비현에 머물게 했다. 그때 송권은 적벽 싸움 이후 합비의 조조군을 상대로 10여 차례나 싸웠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있었다. 대치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성박 50여 리쯤 떨어진 곳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는데 정보가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송권은 구원군이 온다는 말에 크게 기뻐하며 그를 맞기 위해 몸소 영체를 나섰는데 정보보다 한 발 앞서 노숙이 봤다. 송권은 노숙과 함께 진영에 이르자 크게 잔치를 열어 적벽대전에서 싸운 장수들을 위로하고 합비를 칠 계책을 의논했다. 장유가 싸우자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때 문을 지키는 군사가 달려와 알렸다. 송권은 그날 밤 영을 내려 싸울 채비를 하고 오경 무렵이 되자 3군을 이끌고 합비로 향했다. 진시경이 되자 합비에 이르기도 전에 송권은 조조군사와 마주쳤다. 양군이 진세를 벌이자 송권은 금빛 투구에 금빛 갑옷차림으로 말을 타고 나섰다. 왼쪽에 송겸과 오른쪽에 가화가 각각 방천화극을 치켜들고 호위했다. 이윽고 조조군 진영에서 북이 세 차례 울려 퍼지고 문기가 양쪽으로 갈라지더니 세 사람의 장수가 무장을 갖추고 나타났다. 가운데가 장유였고 그 좌우로 이전과 악진이 호위하고 있었다. 장유가 손권과 승부를 가리기 위해 그를 격동시켰다. 손권이 창을 겨누고 달려나가려 하는데 진문 안에서 한 장수가 질풍처럼 말을 몰아내달았다. 그는 바로 태사자였는데 손권보다 먼저 달려오자 장유가 그를 맞았다. 태사자는 손견 이래 3대를 섬겨온 장수이며 그의 용맹은 이미 천하에 떨치고 있는 터였다. 이제 늙은 장수라 하나 그 무용은 조금도 쇠하지 않았다. 장유와 태사자가 창과 칼을 부딪히니 기합 소리가 들판을 뒤흔들었다. 이때 악진이 곧장 손권 앞으로 지쳐들어가 그의 머리를 치려는 순간 송겸과 가화가 극히 화극을 들어 그 칼을 막았다. 힘껏 내려친 칼을 화극으로 막으니 화극이 쨍하며 두 동강 나고 말았다. 다급해진 송겸과 가화는 들고 있던 화극자루로 악진이 탄 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이 모양을 보고 있던 이전이 활에 시위를 매겨 송겸을 향해 쏘았다. 바람을 뚫는 시위 소리와 함께 날아간 화살이 송겸의 명치 끝에 척 꽂히자 송겸은 외마디 소리와 함께 몸을 뒤집으며 말 위에서 떨어졌다. 이때까지 장유와 어울려 싸우고 있던 태사자가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바로 송겸이었다. 송겸이 화살에 맞아 말에서 떨어지자 태사자는 싸움이 이롭지 못함을 깨닫고 말머리를 돌려 본진으로 달렸다. 송권은 대체로 돌아와 송겸의 죽음을 슬퍼하며 목을 놓아 울었다. 곁에 있던 장사, 장괭이, 손권을 달랬다. 주공께서는 혈기에 넘쳐 기운만을 믿고 적을 너무 가볍게 보시니 저희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사 적장의 목을 베고 길을 빼앗아 싸움터에서 무공을 세우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낱 장수들이 할 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주공께서 나설 일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주공께서는 용맹을 누르시고 패왕의 큰 뜻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겸이 화살에 맞고 죽은 것도 모두 주공께서 적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일어난 일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높은 곳에서 멀리 내다보며 싸움터에 직접 나서시는 것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장괭의 말에 송권도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소.
모두가 나의 잘못이오. 앞으로는 장공의 말을 깊이 새기겠소. 이때 장소가 손권에게 권했다. 잠시 싸움을 멈추고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이은 패배로 인해 군사들의 사기가 꺾여 있었다. 손권은 군사들을 거두어 배에 오른 후 남서의 윤주로 돌아가 그곳에 군마를 주둔시켰다. 한편 이때 유비는 형주에서 군마를 조련하고 있다가 손권이 장효와의 싸움에서 패해 남서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공명에게 물었다. 듣자 하니 손권이 합비에서 패해 남서로 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형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비가 공명에게 묻자 공명이 놀라운 말을 했다. 지난밤에 천문을 보니 서북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필시 한해 황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들어와 고했다. 공자 유기께서 어젯밤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비보를 접한 유비는 크게 슬퍼하며 통곡했다. 공명이 그런 유비를 위로하며 뒷일을 깨우쳤다. 사람이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황수께선 그 일로 몸을 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유기가 없는 그곳으로 급히 사람을 보내 양양을 굳게 지키도록 하고 또 장례를 치르도록 하십시오. 유비는 관우를 불러 급히 양양으로 가서 지키게 했다. 유비가 지난날 노숙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다시 공명에게 물었다. 유기가 죽었으니 동호에서는 반드시 형주를 돌려달라고 할 터인즉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땐 제가 생각해둔 바가 있으니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자 동호에서 노숙이 온다는 전갈이 왔다. 공명이 유비와 함께 성 밖으로 나가 노숙을 안으로 맞아들였다. 서로 인사를 나누자 노숙이 말했다. 유기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듣고 우리 주공께서 변변치 않은 예물을 갖추어 저에게 조상하라 하시었습니다. 또한 주 도독께서도 유황숙과 제갈 선생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 하였습니다. 그 말에 유비와 공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마움을 표하고 술상을 마련하여 노숙을 대접했다. 노숙이 슬며시 입을 열었다. 전에 황숙께서 공자 유기가 계시지 않을 때에는 형주를 동호에 반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유기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 그 약조를 이행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황숙께선 언제쯤 돌려주시려는지 그걸 묻고자 합니다. 유비는 공명의 말을 생각하고 얼버무렸다. 우선 공은 잔부터 드시오. 잔을 들면서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노숙도 마지못해 몇 잔의 술을 더 비우더니 다시 대답을 재촉했다. 황숙께서는 형주를 언제 돌려주시겠습니까? 유비가 입을 열기도 전에 공명이 정색을 하며 먼저 말을 꺼냈다. 자경은 오해 군신들 중에 그래도 분별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너무 사리에 어둡구려. 기어코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 이치를 깨우쳐 드려야 하겠소. 황숙께서는 중산 정왕의 후예요 효경 황제의 현손이 되시며 현 황제의 숙부뻘이 되시는 분이니 봉토 얼마쯤을 가진다 하여 아니 될 이치가 어디 있소. 거기다가 형주의 옛 주인 유경승은 우리 주공의 형님이시니 아우로서 형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것이 어찌 도리에 어긋난다 할 수 있겠소. 또한 적벽 싸움을 놓고 말하더라도
우리 주공의 수고로움이 적지 않았고 여러 장수들이 모두 힘을 다해 싸웠기에 이겼다고 할 수 있소이다. 그것을 어찌 동호 혼자만의 힘이라 할 수 있겠소. 뿐입니까? 만약 내가 동남풍을 빌어주지 않았더라면 주랑 그 사람이 무슨 재주로 반푼어치의 공이라도 세울 수 있었겠소. 방금 주공께서 즉시 대답하기를 피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경은 이름 있는 어진 선비시라 일러주지 않아도 능히 알아주리라 여겼기 때문이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공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노숙은 그만 할 말을 잃은 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윽고 원망하듯 말했다. 공명군사의 말씀이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렇게 되면 저의 처지가 심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공명이 말했다. 자경께서 처지가 어려우시다니 그것은 내가 바라던 바가 아니오. 내가 황숙계청에 증서를 써서 내놓으시게 하고 잠시 형주를 빌려 머물다가 황숙께서 다른 땅을 취하면 그때에 즉시 동호로 돌려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증서를 써드린다면 자경도 떳떳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을 것이오. 군사께선 대체 어딜 얻으신 뒤에 형주를 돌려주신다는 말씀이오. 노숙은 얼른 공명의 본심을 헤아릴 수 없다는 듯 그렇게 물었다. 중원에 조조가 있으니 이미 때가 늦었고 생각건대 서천은 아직 한 번도 침범을 받지 않은 곳이오. 그 주인 유장은 어리석고 유약하니 황수께서는 그쪽에 뜻을 주신 바 있소이다. 그러니 서천을 넣는다면 그때는 즉시 형주를 돌려드리겠소. 증서를 다 만들자 노숙은 하직을 고하고 유비와 공명은 나루터까지 나가 배웅해 주었다. 노숙이 무거운 마음으로 배에 올라 동호로 가던 중 먼저 시상에 들러 주유를 만났다. 형주를 되찾으러 갔던 일은 어찌 되었소? 노숙은 증서를 꺼내 보이며 힘없이 말했다. 증서를 받아왔습니다. 주유가 그 증서를 받아 단숨에 읽더니 펄쩍 뛰었다. 이런 증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 불안한 마음을 달래지 못한 채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노숙이 다시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덕이 설마 약조를 저버리겠습니까? 그들은 자경과는 다르오. 현덕은 속으로 야심을 감추고 있는 효웅이오. 거기다가 제갈량은 매우 강교한 자요. 그 두 놈을 믿을 수가 없으니 그것이 두렵소이다. 하지만 자경은 내 은인이요. 옛날 내가 군사를 거느리고 곤궁한 처지에 있을 때 선뜻 곡식 3,000석을 주신 일은 잊을 수가 없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경을 구해드릴 테니 여기 머물러 계시오. 강북으로 보낸 세작이 돌아오는 대로 달리 방책을 내어보겠소. 며칠이 지나자 주유가 보냈던 세작이 돌아왔다. 형주 성 안에는 조기가 세워지고 성 밖에는 무덤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군사들도 모두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유황숙의 부인인 감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유비는 50의 나이에 호라비가 된 셈이었다. 주유가 세작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무릎을 치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 이제 유현덕을 사로잡고 형주를 고스란히 되찾게 될 것이요. 유현덕이 아내를 잃었으니 반드시 다시 장가를 들 것이요. 마침 우리 주공께 누이 한 분이 계시지 않소. 내가 이제 주공께 글을 올려서 중매쟁이 한 사람을 형주에 보내게 한 다음 유현덕을 매부로 삼겠다고 꾀라 할 작정이요. 유현덕이 그 말에 넘어가 동호로 온다면 내가 남서에서 그를 기다렸다가 꽁꽁 묶어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겠소. 그런 후 유비와 형주를 맞바꾸자고 한다면 그들은 꼼짝없이 형주를 내어주게 될 것이요. 저들이 형주를 우리에게 내어준 후에는 내게 또 다른 생각이 있어. 이 일이 성사된다면 자연히 자경의 딱한 처지도 저절로 펴질 수 있을 것이요. 노숙은 주유에게 고마움을 나타내며 밝은 얼굴로 물었다. 그럼 이제부터 어찌하면 좋겠소? 내가 글을 써줄 테니 자경은 그 글을 가지고 주공에게로 가시오. 노숙은 그날로 주유의 글을 받아 빠른 배를 내어 손권에게 가 형주를 빌려준 일을 이야기하고 증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손권은 증서를 읽어보기도 전에 펄쩍 뛰었다. 노숙은 다시 주유가 써준 글을 손권에게 주었다. 서한을 다 읽어본 손권이 흡족한 듯 머리를 끄덕였다. 손권은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렇구나. 여범이 있지 않은가. 그 사람이면 능히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으리라. 손권은 곧 여범을 불러들였다. 근자에 듣기로 현덕이 부인을 잃었다는 구려. 마침내게 누이 하나가 있으니 이 기회에 현덕을 매부로 삼아 오래도록 손을 잡아 조조를 치고 한시를 바로잡고 싶소. 그런데 이 중매는 여범이 나서 주어야만 될 것 같으니 부디 형주로 가서 유비를 달래어 데려오도록 하시오. 여범은 손권의 명을 받자 그날로 배를 타고 졸개 며칠 데리고 형주로 갔다. 그때 형주의 유비는 아내 감 부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다. 하루는 그런 유비를 공명이 위로하고 있는데 사람이 들어와 알렸다. 동호에서 여범이란 사람이 와서 주공 뵙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공명이 껄껄 웃더니 말했다. 주유가 잔꾀를 부리려 보낸 사람인데 반드시 형주 문제를 꺼낼 것입니다. 저는 병풍 뒤에 몸을 숨길 터인즉 주공께서는 저쪽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모두 응낙하십시오. 그런 후 그를 역관으로 보내 쉬게 하신 다음 따로 방책을 세우면 될 것입니다. 공명이 병풍 뒤로 몸을 숨기자 유비는 여범을 불러들였다. 자형께선 무슨 일이 있어서 나를 찾았소? 황수께서 부인을 잃으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에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림과 아울러 마침 좋은 혼처가 있어 무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준이가 어떠하신지요? 유비가 한참 만에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나이에 아내를 잃고 보니 실로 큰 불행으로 여겨지요. 그러나 아직 그 뼈와 살이 채 썩지도 않았는데 어찌 차마 다시 장가를 들 생각을 할 수 있겠소. 여범이 물러서지 않고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오후께 누이가 계신데 아름다우면서도 어지시니 황숙과 아주 잘 어울리는 배필이 될 줄로 압니다. 만약 두 집안의 혼인으로 화평을 이룬다면 조조는 감히 동남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어머니 되시는 오 부인께서 막내 따님을 몹시 귀여워하시기 때문에 멀리 시집 보내기를 꺼려하십니다. 그러니 황수께서 친히 동호로 오셔서 혼례를 올리셔야 할 줄로 압니다. 유비는 공명이 당부한 말을 생각하고 대화를 끊었다. 이 일이 가볍지 않으니 공은 돌아가 쉬도록 하시오. 잘 생각해 본 후에 내일 대답하리다. 유비는 대답을 미루고 나서 연회를 베풀어 여범을 융숭이 대접한 다음 역관에 돌아가 쉬게 했다. 여범이 돌아가자 유비는 공명을 불러 물었다. 군사의 뜻은 어떠시오? 아까
주역의 점괘를 뽑아보았더니 크게 길하고 이롭다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주공께서는 그 일을 응낙하시고 먼저 손권을 여범과 함께 동호로 보내도록 하십시오. 손권을 만나 혼사를 정한 뒤 좋은 날을 택해 혼인을 치르도록 하십시오. 주유가 비록 계교를 잘 쓴다고 하지만 어찌 이 제갈량을 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주유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겠으니 주공은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송권의 매씨도 주공께 돌아오게 함은 물론 형주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이 손권으로 하여금 여범을 따라 강남으로 가서 혼담을 성사시키도록 일렀다. 유비는 여전히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해 주저하고 있는데 공명이 유비를 재촉했다. 이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제가 3가지 계책을 세워두었습니다. 조자룡을 데려가시면 능히 계책을 행해 위급을 면할 터인즉 주공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명은 조자룡을 불러 귀옛말로 가만히 일렀다. 자룡은 황숙을 호위하여 동호로 가시오. 가기 전에 여기 비단주머니 3개가 있으니 이것을 꼭 챙겨가도록 하오. 주머니 속에는 적절한 계책이 들어있으니 위급할 때마다 차례대로 그 계책을 펴도록 하시오. 때는 건한 14년 초겨울인 10월 유비는 조은과 군사 500을 거느린 채 10척의 빠른 배를 타고 형주를 떠나 남서로 향했다. 이윽고 배가 남서에 닿자 조은은 떠나기 전에 공명이 일러준 말이 생각났다. 군사께서 3가지 묘책을 차례대로 행하라고 하셨으니 이제 첫째 주머니를 열어보도록 하자. 조은이 비단 주머니를 끌러보았다. 먼저 교국로를 방문하라. 교국로는 이교, 즉 조조가 일찍이 강남의 이교라 일컬은 두 미인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었다. 2딸 중 언니는 손책의 아내이며 동생은 주유의 아내였으니 교국로는 자연히 동호의 원로로 추앙받고 있는 대신이었다. 조우는 유비에게 아뢰어 공명의 계책대로 먼저 교국로를 찾아보게 했다. 이에 유비는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교국로를 보러 떠났다. 이때 군사들은 빨간 옷에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한 다음 성 안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혼인에 소용되는 예물을 구입하며 유비가 동호의 사위가 되러 왔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500이나 되는 군사들이 요란한 행색으로 거리를 나돌아다니며 떠드니 그 소문은 금세 성안 백성들에게 널리 퍼져나갔다.